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별장 성범죄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왔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이 시간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중천 씨 그동안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갑자기 이제 별장 동영상과 관련된 그 사진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맞다 이렇게 진술을 했네요. 그러니까 네. 비슷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식 인정한 건 이번 처음인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그 배경을 짚어보세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계속해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처음 소환 조사 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거의 뭐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는데요. 두 번째 출석을 해서 이번에는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는 진술을 했고 예. 이로 인해서 뭐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진술의 내용을 들어보니 당시에 뭐 김학의 전 차관은 맞지만 특수 강간과 관련된 사실은 없었고 본인이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을 데려와서 일종의 성접대를 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도 많이 알려진 것처럼 성접대라고 한다면 지금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즉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를 좀 굴려서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사실 이게 대국민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졌고 이제는 그렇죠. 부인을 하면 사실상 영상도 공개되고 그랬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을 농락하는 느낌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하되 다만 처벌은 받지 않는 수준으로 좀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전략이라면 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현재 사건 같은 경우는 진술 외에는 뭐 이렇다 할 직접적인 어떤 단서가 없어서 진척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진술이 김 전 차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성접대를 하기 때문에 성폭력 혐의 이전에 이제 피해자들이 나와서 내가 그 영상의 주인공이고 피해자란 말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될 수는 없겠네요. 네, 그죠? 기존에 이제 그 피해 여성분들도 본인은 성접대가 아니었고 특수 강간, 즉 여러 명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밖에 새로운 증거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는 부분이 특수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특수 강간으로 다시 이렇게 수사가 이어진다거나 그리고 수사가 이어진다고 해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시에 왜 영상 넘길 때도 그 수많은 영상 중에 한 4개 정도만 올라갔다고 했고 검찰 측도 그렇고 이게 뭐 확인할 수 없다 했는데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또 이제 또 더 정확하게 잘 보인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가 진짜인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핵심 인물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부실 수사 의혹 같은 것도 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관련한 혐의 등인데요. 분명히 다시 이제 수사를 해봐야 하는 측면이 뭐 관련해서 뭐 이세민 전 경찰에 대한 뭐 지금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수사가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성범죄 그리고 기존의 뇌물 이런 부분도 과거사 위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는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윤중천 씨 같은 경우에 기존에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중천 씨를 키맨으로 보고 굉장히 압박을 해서 다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혐의 사실을 밝혀내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네네. 한 차례 구속영장이 이제 성립이 이제 되지 않았고요. 그때 구속하려고 했던 이유가 또 이제 개인 비리를 얘기해갖고 네, 법원에서 맞습니다. 좀 석연찮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일종의 별건으로 보아서 좀 그렇죠. 구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 차례 그렇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후에 윤중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역할이랄지 수사기관에서 본인에 대한 집중에 대해서도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하면 이 처벌받지 않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굉장히 고심을 했고 그 결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되 그리고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소시효를 이용해서 본인이 빠져나가는 그런 좀 방법을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변수인데
머리를 좀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윤 씨가 촬영 시점에 대해서 네. 저희가 항상 2007년 말 아니면 2008년 초라 했었는데 2008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남을 수 있다. 성폭행인 경우에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2006년 말 아니면 2007년 초였다 시인을 해서 일단 특수강간 혐의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2월 이후에 벌어진 사건만 기소할 수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있긴 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할 수는 없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일단은 성접대라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특수 강간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을 기점으로 특수 강간의 경우 10년에서 1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07년 12월 그 당시 그 이전에는 특수 강간을 저질러도 10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중천 씨는 일단 특수 강간은 아니다. 다만 성접대지만 이 접대 역시 2006년이나 2007년으로 본인이 기억을 하지 한간에 이 동영상 2008년 1월경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시점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공소시효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 검찰 쪽에서 이거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영상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이게 생성이 되었는지, 파일이 생성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조금 들여다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 씨가 어쨌든 입장을 바꾸어서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내놓은 거니까요. 그렇죠. 진술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또 기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네. 윤 씨 진술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 있었던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관련해서 2008년 4월경에 다른 특수강간 혐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또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유천 씨 얘기 좀 해보죠.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왔고 그동안 줄곧 부인을 했고 또 기자회견 당시에 상당히 진실된 모습으로 좀 임하는 거여갖고 뭐 팬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저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만 국과수의 결과는 이 박유천 씨의 말과는 굉장히 달랐고 또 이후에 박유천 씨는 또 내 몸에 왜 그게 들어간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일단 법원이 구속을 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것은 어제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박유천 씨의 수사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네. 누가 봐도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서 정말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충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자회견 한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은 정말 투약한 사실이 없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가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투약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체내에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설득력 있는 해명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bu인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도주의 우려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음주한 다음에 이 알코올이 내 몸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뭐 비꼬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억울한 게 있지 않겠냐는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강제 투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이 말이 정말 뭐 이제 코너에 올리게 되니까 박 씨가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아니면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파헤쳐야 될지 그러니까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강제 투약 가능성에 대해서 황하나 씨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사기관에 이제 박유천 씨, 그 당시엔 박유천 씨라고 밝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연예인 A 씨가 자신이 모르는 상황에 자신의 신체에 이것을 투약을 했다라고 한 차례 밝힌 적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유천 씨 역시 어떻게 자신의 몸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에 강제로 이것을 투약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그렇다
주사라고 하면 지금 필로폰 투약 혐의지 않습니까? 이 필로폰이 정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투약이 가능한 약물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이른바 물뽕이라고 하죠. GHB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아무런 냄새, 뭐 색깔이 없기 때문에 모른 채 이것을 투약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필로폰의 경우 뭐 음용을 할 경우에 굉장히 악취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상황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 보통 보편적으로 투약하는 방법은 주사를 통한 투약인데 이게 정맥이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네, 정말 이제- 의식이 없는 상황이어야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예. 수동 정말로 완벽한 수동적인 상태여야겠죠. 네, 저희도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만취해서 아예 정말 기억이 없는 상황이거나 그렇죠. 뭐 기절에 가까운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투약이 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께서 뭐 범죄 심리 전문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범죄인들도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기자회견을 왜 한 것이냐. 그러니까 보통 양심적으로 본인이 잘못을 하거나 했으면은 이제 피의자들의 모습이 검찰 출석이나 조사를 받으러 올 때 굉장히 좀 숙연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1차, 2차 조사 때도 그랬고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진짜 이거 아닐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은 왜 한 거라고 좀 보세요? 제 생각에는 박유천 씨는 정말 양성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본인은 강제로 투약이 되었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자의로 투약을 했지만 거짓을 얘기했다라고 보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좀 납득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본인 기억에는 내가 한 기억이 없는데. 네네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자의로 했다라는 전제라고 보면 정말 이게 양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유라고 하면 일단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투약을 했다. 조금 된 과거라고 보아야 할 텐데 그 상황에서 나름의 이제 제모도 하고 뭐 염색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염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그 함량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졌을 텐데 이제 채모에 있어서는 특히나 뭐 다리털 같은 부위는 굉장히 좀 짧은 다리털이고 좀 주기가 빠른, 머리보다는 주기가 빠릅니다. 이 탈락하는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전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다는 부분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그렇게 봅니다. 예, 보세요? 어느 정도 몇 개월 전 과거였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쪽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닌가. 만약에 뭐 본인이 알고 자의로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 박 씨만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그 법리 다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박 씨가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그 경찰 얘기는 1.5g을 구매하고 이 중 5차례에 걸쳐 투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사라진 그 나머지 1g의 행방이 어디 있냐, 추가 사용처를 좀 밝혀낼 수 있겠냐는 어떤 그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황 씨나 박 씨 외에 또 다른 공범 가능성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인물은 없기 때문에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 그렇긴 있습니다. 합니다만,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한 필로폰의 양은 1.5g인데 1g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황 씨와 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이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범, 즉 제3의 인물이 이 1g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이제 이 두 사람이 0.5g을 같이 뭐 투약을 했다거나 하고 다른 사람 이 한 명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5g이라고 하면 50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이라고 하거든요. 1g이요? 1.5g이 1.5g. 50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체로 함께 투약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상황을 저희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게 보니까 한참 있었던 꽤 된 일이죠.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벌였고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보죠.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네. 2017년 당시 굉장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 군 인권센터를 통해서 고발이 되었고요. 현역 박찬주 육군 대장의 부부가
공감병을 부당하게 부려먹고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군 검찰은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형사 입건을 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러자 이제 박 대장 같은 경우 일반 검찰에서 수사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법령에도 없는 인사 보직을 해서 이 사람의 군인 지위를 유지를 하고 군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했고요. 그런데 알려진 것은 지금 공감병 갑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황당하게도 뇌물 관련해서 이제 구속 수사가 되었고 기소가 네네. 되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대법원에 박 대장이 이제 재정 신청을 하기를 본인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에서 배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관할권에 대한 주장을 했고요. 결국 이 뇌물 관련한 기소는 일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최근 항소심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세간에 알려졌던 공감병 갑질에 대한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았고 기소가 안 됐고요. 일반 검찰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예, 예. 이게 알려진 지 이제 1년도 훨씬 넘은 시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당시 군 검찰에서도 해당 사실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공감병을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나쁜 행위이긴 하나 네, 처벌까지는 갈 그렇습니다. 수 없는 부분이다. 예, 그런데 행위 사실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나쁘다,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입니다. 보면은 일종의 폭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됐던 부분은 24시간 동안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해서 호출을 하면 그 전자 팔찌를 통해서 호출 사실이 그 공감병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면 바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뭐 폭언도 듣고 뭐 폭행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데 이게 이거를 무혐의로 했다는 게 참 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군 내부적으로 이런 가혹행위에 이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폭행 사실을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처벌하게 되면 그 밖에 다른 비위 사실들도 너무나 많이 밝혀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박 전 대장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고 무혐의로 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알려진 것은 일부 이제 유죄가 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예, 그 부인에 대해서는요, 보니까요. 그 전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그 내용도 좀 짚어보죠. 예. 네, 전 씨에 대해서 일부 혐의가 입증이 된 부분은 뇌물 혐의였습니다. 이제 전 씨의 경우 약 처음에 1심에서 기소가 됐던 부분은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황이 있었고 그리고 부하 간부에 대해서 보직에 대한 청탁을 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뇌물죄와 김영란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가 되었는데요. 네네. 1심에서는 둘 다 유죄로 지금 선고가 났는데 항소심에 가서는 뇌물죄 부분은 직무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어서 벌금 400만 원형에 그쳤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감병이 한두 명도 아닐 테고 이런 사례가 비단 이 사건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무죄가 돼버리면은 뭐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이게 판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사실 예. 공감병 갑질 사건 이후로 공감병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폐단이 많은 직위였기 때문에 공감병 자체를 없애게 했던 사건으로 되었고요. 예. 근데 공감병이 없다 하더라도 그쵸, 분명히 또 예. 사병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뭐 공감병이 없어졌을 뿐 사병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에 그렇죠. 대해서 정말 없어졌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박 전 대장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갑질에 대해서 무혐의가 되었지만 아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베란다에 감금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폭행을 했던 진술이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벌금 400만 원이다. 이게 얼마큼 국민적 어떤 공감대를 이룰지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